김광진 광주광역시 전 문화경제부시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일정은 끝나신 건가요? 이제 이 방송 끝내면 애 보러 갑니다. 애가 있으시군요. 전 경제부시장이라고 제가 소개를 드렸고 또 가장 많이 따라다녔던 타이틀들이 아마도 최연소 국회의원, 그리고 또 최연소 또 하나 청와대 비서관을 했고요. 또 최연소 광역시 부단체장을 했고 그랬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앳돼 실례가 됐다면 사과를 드리고 사실은 44시니까 그렇게 막 젊은 나이 어린 나이가 아닌데 워낙 이제 어렸을 때의 기억들을 많이 안고 계셔가지고 나이보다도 더 젊게 보시는 것 같아요. 나이도 젊으신데 오늘 9.19 평양 공동선언 6주년이었습니다. 사회를 보셨네요, 어제. 어제 광주 행사에서 토론회 사회를 봤었습니다. 네, 어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같이 청와대에 있었던 많은 분들이 또 광주에 오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나누시기도 하고 또 서로 간에 지금 다들 또 문재인 정부에 계셨던 분들이 힘든 시간을 많이 보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서로의 아픔에 대한 얘기들도 나누시고 또 광주에 이렇게 많은 손님이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전 부시장을 했던 사람으로서 되게 기쁘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이 오셔서 오전에는 비엔날레 이렇게 봐주시고 또 오후에 이제 행사에 오셔서 문재인 정부가 이뤘던 그 성과가 빛을 발하지 않도록 또 역할을 다 해주셔서 참 고맙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당시를 한번 다시 되짚어 볼까요? 2018년이었었죠. 9월 19일 얼마만큼의 정말 큰 업적을 이뤘다라고 그 당시 상황을 좀 회상해 주신다면요. 사실 2018년의 판문점 선언은 많은 분들이 그 영상이 생각나실 것 같습니다. 판문점에서 그 양 정상이 그 보도블록을 하나 사이에 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한 발을 우리가 걷지 못해서 너무 오랜 기간을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손을 번쩍 맞잡았던 그 모습들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실 것 같고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맺었던 이제 정상 간에 맺었던 것을 좀 넘어서서 그 이후에 이제 군사합의서를 맺었는데 군사합의를 통해서 한반도가 전쟁 없는 곳으로 좀 가자라고 하는 합의를 했었고 여러 가지 이제 합의에 6가지 항목의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군사 항목의 크게 주 내용으로 보면 우리가 군사 분계선이라고 하는 MDL에서는 양측의 5km에서 군사 행위는 절대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합의를 했었고 서해상 같은 경우는 20km, 동해상은 40km에 이내에서 어떠한 군사 행동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약속을 했었고 그런 내용들을 오랫동안 지켜왔지 않습니까? 근데 정부가 바뀌고 이제 그 9.19 군사 합의가 사실상 무력화되고 파기되는 상태에서 남북 관계 상황이 훨씬 더 안 좋아지고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참석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반가운 분은 누구셨습니까? 어제는 사실 이제 반가움을 떠나서 가장 이슈가 된 분은 임종석 실장이셨죠. 임종석 실장이 청와대 비서실장이기도 했습니다만 9.19 정상회담의 대표 준비위원장이셨기 때문에 축사를 겸한 발제를 해주셨는데 사실 대통령님의 발언이나 다른 분들의 발언보다 훨씬 더 이슈가 많이 됐어요. 오늘도 언론에 많이 이제 논의가 돼서 이제 더 이상 통일을 말하지 말고 두 개의 국가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시대 아니냐라고 하는 화두를 던졌는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 이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불현듯 갑자기 튀어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고 사실은 이제 현실적인 것을 인정할 것이냐 그 인정을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이냐라고 하는 오래된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한반도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 부속도서상에 저 위에까지 있는 그 영토를 북한이라고 하는 괴뢰 정부가 임시로 이제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가져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헌법 정신이고 그게 헌법 3조의 영토 조항과 헌법 4조에 나와 있는 통일을 위한 노력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담겨 있는 것인데요. 다만 이제 91년도에
두 국가가 유엔에 동시 가입을 하게 되면서 사실상 국제사회에서는 두 개의 국가로 인정을 하고 있고 네. 저희가 올림픽에 나갈 때도 각자의 국가의 국기를 걸고 올림픽에 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인정하는 것처럼 두 개의 국가를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논의가 끊임없이 이제 이어지고 있죠. 저희 세대 같은 경우는 학교 다닐 때는 우리의 세우는 통일 이제 이렇게 노래를 배우면서 하긴 했었는데 과연 남한의 많은 것들을 경제적으로 포기하면서 통일이 필요한가? 아니면 그 물리적 통일은 굳이 필요치 않더라도 양 국가가 그냥 편안하게 전쟁 없이 잘 살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들 하실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연변 땅이 예전에 고구려 시대에는 대한민국 우리의 땅이었고 그분들이 한국말도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연변을 놓고 저기를 다시 수복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냥 좋은 여행 갈 수 있는 공간이고 서로 간에 전쟁 없이 잘 산다 이렇게 하는데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당분간은 일단 평화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심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세대 한 30년 정도의 세대가 지난 다음에 그 평화가 무르익고 나면 우리가 두 국가를 합치는 게 어떠냐라고 하는 논의를 이어가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흘러간다는 것이 어쩜 이렇게 무섭구나라고 또 생각도 네. 드는 게 처음에 이렇게 남북 관계로 떨어져 있었을 때는 이런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때는 당연히 남북 통일을 해야 될 거라고 했었고 또 지금도 이산 가족 그 가족분들이나 주변에 계신 분들은 무슨 이런 해괴한 얘기를 두 국가가 존재한다고 이렇게 반응하실 수도 있는 일인데 네.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점점 세대 차이가 나서 그럴까요? 아니면 생각 차가 나서 그럴까요? 배우는 게 달라서 그럴까요? 이것도 존재할 수 있어라는 이제 생각들이 조금씩 나오는 것이 비단 이 남북 통일에 관해서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정치에서도 보고 있는 내용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우리가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다른 생각을 그래서 시간은 내 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건가? 이제 여기까지 생각이 조금 번져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실은 이산가족분들도 달리 생각해 보시면 꼭 네. 통일이라고 하는 것까지로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교류 협력이 훨씬 더 원활하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베트남전에서의 여러 상황 때문에 베트남에 부모가 있거나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러면 베트남 그냥 여권 가지고 비행기표만 있으면 갈 수 있는 나라였으면 훨씬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북한은 여권 가지고 우리가 항공권을 살 수도 없고 교류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류와 협력이 훨씬 더 우선해져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가 통일이라고 하는 관념 안에 너무 빠져있는 건 아니냐. 이런 고민들이 있는 거죠. 일단 어제는 공식적으로 이제 화두를 던지셨기 때문에 서로의 논의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9.19 평양 공동선언 이게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현 정부 들어서 거의 이제 폐기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상 파기 선언을 하셨습니다, 정부가. 네. 그럼에도 이게 우리는 계속 지켜줘야 되고 그때를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는 노력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제 파기라고 하는 것이 쌍방간의 문서로서 파기됐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물론 이제 북한도 지금 군사 도발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소위 오물폭탄이라고 하는 비군사적 도발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도 9.19 군사 합의를 지키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측이 모여서 이 문서는 파기됐다라고 하고 선언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로서는 9.19를 비롯해서 14, 6.15 그동안 이제 남북 간에 맺었던 많은 문서와 그 약속들 또 혹은 문서로 맺지 않았지만 언약으로 맺었던 약속들을 지켜라라고 하는 것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9.19라고 하는 것이 사실 대한민국 역사에 9.19가 두 가지 9.19가 있는데요. 2018년에 남북정상회담에서의 군사 9.19가 있고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05년도에 9.19에는 육자회담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북한이 9월 15일 날 이제 더 이상 북한 땅에서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 영구히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북한이 했었던 국제사회에게 했었던 그 약속들을 지켜라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고요. 또 어느 시기에 정부가
민주정부로서 이제 바뀌고 북한과의 관계가 원활해진다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시 지킬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표명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의 북한에 대한 대응 앞으로 어떻게 기조를 잡아가야 되느냐라는 생각도 그럼 밝혀주시죠. 사실 안타까운 것은 물론 이제 제가 지향하는 가치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런 기조를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명징해야 되는데요. 지금 정부는 그 자체가 없는 게 가장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국민들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정부로서는 이렇게 북한을 대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적대적으로 가겠습니다. 아니면 우리는 통일이라고 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아니면 뭐 일반 지원도 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선언이 있거나 이런 방향성이 제시돼야 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관계를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것, 이게 지금 남북 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이고 사실 이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육자회담의 당사국이었던 많은 나라들이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한국 정부는 도대체 어떤 입장을 가지고 대할 거냐. 일본에 대해서는 저렇게 종속적인 목소리를 계속 내는데 그걸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사실 우리는 국제 외교를 통해서 한국의 경제제기가 아니고서는 북한과의 관계를 얻기 위해서 다른 외교를 많이들 해왔었는데 북한과의 관계를 위해서 얻고자 하는 다른 것들이 없어 보이는데 그동안 해왔던 외교로 보면 네. 과연 윤석열 정부는 뭘 얻고 싶어서 저러는 것인가에 대한 답을 못 찾고 있는 것, 이게 지금 한국 외교의 가장 큰 문제인 거죠. 네, 그 방향을 찾아가야 되는,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찾아가야 되는데 찾을 생각이 크게는 전혀 없으신 것 없어 같습니다. 예. 공동선언의 당사자셨죠. 문재인 전 대통령 오셨습니다. 예.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또 여러 가지 소회도 드셨을 것 같고 어떠셨습니까? 그래도 광주와 전남에서 이 뜻과 의미를 계속 기려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고마워하셨고요. 오늘도 네. 그 말씀을 또 연이어서 하셨고, 지금 앞서 이제 사회자께서 질문 주신 것처럼 윤석열 정부가 북한을 대하고 있는 태도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이제 경고도 있으셨고 촉구도 있으셨습니다. 이대로 진행해 나가면 안 된다. 한반도의 평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인 것인데 과연 그 평화를 버리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답도 없이 단순히 그냥 평화를 버리고 있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으셨죠. 이렇게 쭉 진행이 되다 보면 어떻게 될 거라고 예측을 하십니까? 윤석열 정부 안에서는 남북 관계는 훨씬 더 에스컬레이팅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둘 다 어떤 합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평화를 얻기 위한 길은 각자 한 발씩 물러나는 일이거든요. 네. 햇볕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따뜻함을 계속적으로 내줘야 해결되는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내주지 않으면서 햇볕 정책이 발현될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갖춰야 되는데 이 정부 안에서는 사실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남북 관계에 대한 고민뿐만 아니라 지금은 독자적인 한국의 어떤 외교적 방향성이라기보다는 윤석열 정부는 일본에 대한 입장 혹은 또 미국과의 종속적인 관계 안에서의 입장에 대해서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외교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독자성이 중심화되는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더 소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는 보여집니다. 역대 정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정희 정부 시절에 7.4 공동성명, 노태우 정부 때 남북 기본 합의서, 김대중 정부의 6.15 공동선언, 그리고 노무현 정부의 14 공동선언, 문재인 정부의 4.27 판문점 선언, 예. 그리고 9.19 평양 공동선언까지 역대 정부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이어 달리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 윤 정부는 뭘 했다라고 우리는 기록에 남길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게 가장 이제 고민거리죠. 그러니까 남북 관계는 종결이 없습니다. 네. 말씀처럼 아예 통일이 딱 되거나 하기 전까지는 종결이라는 게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진보 정부든 보수 정부든 이어달리기를 해줘야 됩니다. 예. 전 정부의 상황과를 관계를 떠나서 국내 정치의 관계의 문제를 넘어서서 남북 관계의 이 연속성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줘야 되는 것인데 심지어 박정희 정부, 노태우 정부에서도 해오던 그 관계를 지금 단절시켜 놓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문재인 정부 때 그랬으면 잘 종결을 짓지 그랬냐. 이제 이렇게 왜 끝내지 못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말씀처럼 남북 관계라고 하는 것은 종결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어달리기를 해주지 않으면 기존의 성과도 다 무력화되는 네. 겁니다. 그래서 역대 모든 것들이 무력화되는 것이고요. 김대중 대통령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평화로 가는 길은 없다. 평화 그 자체가 길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냥 끊임없이 걸어가고 끊임없이 평화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부여된 소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그 소명을 지금 다하지 않고 있는 거죠. 예, 기록에 남길 수 있는 게 뭘까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물풍선이 왔다 갔다 하는 것 말고는 사실은 지금은 없는 거죠. 남북 관계에 있어서. 예. 그래서 지금 문제. 사실은 오늘도 뭐 그런 발언이 토론자 중에 있었습니다만 윤석열 정부가 대단히 큰 것을 뭐 하려고 하지 말고 확성기 지금 다시 설치한 것 끄고 저희가 소위 삐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대북 전단이라고 하는 것을 보내는 것만이라도 멈춰주는 것이 이 정부가 바로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다. 이런 주장도 박지원 의원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셨군요. 예. 네, 어떤 분들이 참석하셨어요? 우리가 남북 문제 얘기하면 거론될 만한 분들은 거의 다 오셨습니다. 뭐 정세현 장관, 이재정 장관, 뭐 임동원 장관 다들 오셨고요. 박지원 국정원장, 임종석 실장, 그리고 오늘은 브루스 커밍스도 와서 이제 발표를 하셨고. 정말 저도 이제 그 들어보면서 많은 공부도 되기도 하고 쟁쟁한 분들을 직접 뵐 수 있어서 많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힘든 시기에 좀 마음을 나눌 수 있지 않으셨을까라는 예. 생각도 들고 김광진 전 부시장께서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예. 대통령실 청년 비서관을 지내셨지 않습니까? 예, 제가 정무비서관도 하고 청년비서관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처음에 제가 최연소라는 언급을 했었는데 지금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청년을 그래도 대표하셨다고 봐도 되겠죠? 예, 그렇죠. 네. 그 당시에 정부의 명칭에 청년이라고 하는 그 명칭이 들어간 고위공무원이 유일했고요. 네. 청년비서관이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대통령실에 청년비서관제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예, 제가 전무후무하게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하고자 했던 그 패기와 되돌아보니 지금은 나는 이렇게 무르익어 가고 있다.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뭐 제 개인의 것보다 사실은 이제 당시에 제가 청년비서관을 맡을 상황은 아니었고 저희는 정무비서관 일을 하고 있었는데 네. 대통령님이 이제 우리 정부가 마치기 한 1년 전쯤인데요. 본인이 그래도 이것저런 것들을 많이 좀 해온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여성 문제와 청년 문제를 좀 가닥을 못 친 것 같다. 그러니 청년 비서관실을 신설해서 그 자리를 좀 맡아주면 좋겠다. 근데 정부조직법을 개편해서 청년청을 따로 독립청으로 만들 상황은 못 되니까 네. 청와대 비서관실을 두고 그 역할을 좀 해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자리를 맡게 됐는데요. 물론 그 1년의 시간에 모든 정답을 다 찾아내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성과가 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대통령들은 고민들을 좀 하시겠죠. 많은 생각들을 하시고 그렇죠. 내가 임기 동안에 어떤 일들을 해볼까. 방금 말씀하신 것도 뭐 여성 면에서 청년의 면에서 그것까지 고민을 하셨다는 얘기일 텐데 예. 지금의 윤 대통령께서는 어떤 고민을 하며 무엇을 이뤄보고자 하심일까요? 예. 사실은 모르겠어요. 제가 정치적으로 비판을 하고 싶은 문제가 아니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치해보면 국회의원들 사람들이 다 놀고 먹는다고 하지만 다들 바쁘거든요. 늘 뭔가에 바쁘시더라고요. 바빠요. 뭔가에 열심히 합니다. 네. 제가 동의하지 않는 행위를 하지만 다 그 사람이 생각하는 가치 지향이나 본인 생각에 소위 표가 된다고 하는 일들에 바쁘십니다.
근데 이 정부는 과연 어떤 일에 바쁜 건가라고 하는 것을 좀 그래도 저도 정치를 10년 넘게 했던 사람으로서 너무 욕만 하지 말고 좀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요. 네. 객관적으로 봐보려고 하는데 사실 잘 보이지 않아요. 예, 그래서 국내적인 문제 이슈에서도 크게 뭐 역할이 없으신 것 같고, 그렇다고 뭐 교육이든 문화든 어떤 한 면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을 내세우지도 않으시는 것 같고, 뭐 균형 발전에 대한 입장도 없는 상태고, 그렇다고 경제도 뭐 딱 부러지게 어떤 차라리 뭐 대기업 중심의 경제 정책이다, 뭐 어쩐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 준다면 네. 이해라도 할 텐데 지금 그러지도 않고, 외교도 순방 외에는 사실은 이제 성과가 크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여러 면에서. 예. 일반적으로 순방을 다녀오면 뭔가 이렇게 들고 들어오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기사가 이렇게 예. 뭐 업적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잘 보이지도 않아서 문 전 대통령 만나셨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항공사 티켓 채용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예. 사위 서모 씨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딸 다혜 씨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고 같이 이제 지내셨던 분으로서 예.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검찰도 이 상황이 할 수 없는 얘기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알 것이고, 또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방향성이나 방식에 대해서도 일반적이지 않다, 스스로 부끄러울 거다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다혜 씨의 제주도 별장이라고 흔히 이제 기사에서 나왔던 그 집 같은 경우를 이번에 압수수색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밝혀진 것처럼 그곳은 제주도의 별장이 아니고 다혜라고 하는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에어비앤비 숙소 민박집이거든요. 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10여 년 전에 있었던, 지금 이제 이혼한 전 남편인데 그 10년 전에 전 남편이 취업했던 어떤 불법적 문제가 10년 후에 자기가 지금 거주하는 집도 아닌 에어비앤비 숙소에 서류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죠. 근데 압수수색을 합니다. 그건 거기에 정보가 있거나 자료가 숨겨져 있을 거라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제주도라고 하는 곳, 그곳의 별장,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라고 하는 그림을 만들어주고 싶은 검찰의 생각인 거겠죠. 그리고 그것에 부안해동했던 많은 언론들이 있고요. 근데 다만 저는 예전 노무현 대통령의 소위 논두렁 시계 때보다 지금은 국민들이 많이 이제 언론을 볼 수 있는 눈도 높아지셨고,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도 새롭게 보는 시각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두 번 당하지는 않을 거다. 다만 검찰은 이 범죄, 이 행위가 범죄냐 아니냐에 대한 어떤 진실 규명보다 문재인 대통령을 피의자로 포토라인에 쓰게 하는 것 그 자체에 관심이 있는 상태이고, 그것을 본인의 성과로 인정받아야 되는 어떤 입장에 서 있을 거기 때문에 그 길로는 끊임없이 가려고 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말씀 듣다 보니까 윤 대통령께서는 이런 걸 하고 계시는구나. 정말 해야 되는 경제, 외교, 교육, 뭐 의료계 이런 거 말고 이런 걸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퍼뜩 지나갑니다. 그러게요. 근데 정치 보복, 정치 탄압 이런 용어들도 나오지만 엄밀히 말하면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치 탄압이나 정치 비판을 받은 적도 없거든요. 그러시죠. 그러니까 정치 보복을 한 행위조차도 없는데 그 단어 자체도 안 맞는 거죠. 그 단어 자체도 맞지 않고, 그리고 소위 이제 적폐청산이라고 하면 한 6개월 정도 집권을 하신 이후에 그 안에 어떤 정리가 필요하다면 하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만, 지금 집권한 지 2년이 되도록 10년 전 사건을 붙잡고 이러고 있는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아줬던 이유가 맞을지,
스스로 지금 체코에 가 계신데 체코에서라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그만큼 보여줄 게 없기 때문에 이거라도 그러게요.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예, 말을 아껴야겠습니다. 예. 예, 오늘은 전남에서 9.19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틀 있었던 거죠? 예, 광주에서 하루, 예. 전남에서 하루 이렇게 있었습니다. 네. 앞으로는 이것도 쭉 이어가실 생각이십니까? 이제 계속해 가면 좋을 텐데요. 매번 이제 광주 전남에서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제 다른 지자체가 또 좀 추가돼서 할지 그리고 이제 14 정상회담에 대한 그 추진 계획은 경기도가 이번에 맡아서 또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방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네. 민주당의 집권한 광역단체가 전북도 있고 또 제주도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같이 좀 분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계기로 남북 관계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예. 시간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